원래 계획은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님 전 부총장님이 이 사회를 보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다리가 지금 우리 김성중 부지사님처럼 다쳐가지고 이게 김성중 부지사님 그나마 제주도에 계시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가지고 제가 빈치타로 회장님 원래 다 역할을 요새 다목적 용기도 일회용 용기가 아니고 다회용 용기 하듯이 회장도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제가 리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고 소진광 명예교수님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ESG 시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해서 ESG와 교육.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제대로 알아서 실천하고 그 알아서 실천하는 걸 통해서 머니를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 ESG 학회 제2023 월드 ESG 포럼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조 연설을 하실 김재홍 서울 미디어대학원대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제17대 국회의원이셨고 제8대 서울 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재홍 교수님, 석좌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재홍입니다. 2023 월드 ESG 이 포럼에서 제가 이 교육 세션의 기조 연설을 감히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아시겠지만 문창고등학교 학생들 수십 명이 교장 선생님과 지도 100명 이상 온 것 같습니다. 네. 와서 그 ESG에 대한 그 학교 자체 활동 보고하고 경시대회하고 시상식도 하고 갔습니다. 매우 정말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ESG 시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는 교육 시스템 또는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초, 중, 등, 고등 교육, 성인 교육, 또 더 나아서 평생에 평생 교육이 있습니다만 시민 국민은 저는 교육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유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공유, 시민 공유해서 ESG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분야가 제가 작은 전문성이 있다 할까. 왜냐하면 원래는 저는 언론 출신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 논설위원을 오래 했고, 이어서 경기대학교 교수, 정치전문대학원장 했고, 나중에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서울 디지털대학 총장 했고 해서 언론과 교육 현장에서 거의 반평생 이상을 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ESG 이 세계 포럼에서 ESG 시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그 기자연설문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거는, 저는 교육 제도 교과과정 짜는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어느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또는 평생교육이든 또 아까 말씀드린 시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이든 교육과 공유의 콘텐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ESG를 어떻게 초, 중, 등, 고등, 성인 국민 전 생애를 통해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실천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 내용,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하나,
교육과 공유하는 데의 기본 바탕은 연구이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교육자가, 강사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그 콘텐츠를 마련해서 함께 알리고 공유하고 소화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 연구하면서 교육과 또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와 교육을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이거 해외 문물이냐, 해외 사상이냐, 해외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따라가는 것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EU, 미국이 주로 환경, 기후 문제를 가지고 나섰고, 우리는 일종의 ESG 분야에서는 후발국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ESG가 과연 우리에게 외래 문명, 외래 문물, 외래 사조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한국의 선구적인 기업가들 중에 지금의 ESG 사상, 철학 못지않은 기업가 정신을 실천한 분들이 계십니다. 뭐 현존하는 기업가 경영인을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그 반열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이미 타계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구적 기업가, ESG 정신과 철학에 만든, 어떻게 보면 한국 ESG, KESG의 바탕을 만들고 씨앗을 뿌린 선진적인 선구적인 기업가 누구겠습니까? 하나 꼽아보시죠. 다만 저는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선생을 꼽습니다. 아마 우리 기업가들 중에 위인의 반열에 들어가 계십니다. 뭐 법적으로 무슨 정책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하고, 물론 그분 상훈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의 없이 한국 기업가 중에 가장 선구적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ESG 정신을 앞서 실천한 분이다. 저는 유일한 선생을 꼽습니다. 유일한 선생은 우리 다 잘 아시죠. 널리 알려져 있으면 자꾸 하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분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일제하에 1920년대, 30년대부터 독립운동가, 박용만, 하와이에 근거지를 둔 박용만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 서재필 박사와 함께 워싱턴 한인회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었고, 해방 후에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그 독립운동 할 때의 그 정신과 철학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된다면,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철저하신 분이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분께 불미스러울 일도 아니겠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서 공부해 미국 변호사였죠. 나중에 이제 경영진 참모들이 아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돌아와서 부사장인가를 맡겼죠. 나중에 사장 맡겼고요. 근데 그 아들은 미국에 그래서 공부한 MBA도 했고 변호사였고 경영인답게 기업의 목적은, 경영 목표는 이익 창출이다. 기업을 살리는 거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ESG의 좁은 의미의 Sustainable Development, SD, 기업의 SD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저는 너무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유일한 선생은 그냥 해고, 기업을 그렇게 영업이익, 수익 창출로만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너는 그만 내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그리고 자신이 계속 사회공헌, 사회투자를 실천했고요. 세금, 국세 잦은 납세자로 많이 꼽혔죠. 예를 들면 유엔 선생님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어느 독재 정권이 정치 자금 좀 보내라, 거절.
사회적 투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많이 하지만 정치 자금 이건 안 해. 거절하니까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죠. 세무조사를 해서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와.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이 다 감동했죠. 자진 납세. 그래서 거꾸로 국세 모범 납세자 그 훈장을 받은 거지요. 뭐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길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ESG 정신 실천한 선거 기업가 있습니다. 지금 SK 그룹 창업자 최종현 회장입니다. 뭐 자꾸 했으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 물론 그 이사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현 회장이 실천한 거는 뭐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요 대기업 총수가 나는 그 땅 산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장해라. 유언을 남겼고요. 화장했습니다. 대기업 그 재벌 총수가. 그리고 화장을 크게 납골당을 크게 지어서 저 기부했죠. 그 실천한 분이죠. 뭐 그런 분들이 한국 ESG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내재되어 있는 ESG 정신과 사상을 연구하고 선양해서 기업인 또 뭐 지금 다 직장인들 그 교육을 시켜 나가야 자긍심이 생기고 기업 자율적 ESG 수준 제고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시켜서 무슨 뭐 법률과 정책 제도로 이렇게 하면 그건 규제가 되고 타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있었다. 선양하고 굉장히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고 하면 그런 보람을 갖고 스스로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의 전통적이랄까 선구적인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그런 분들의 ESG 실천 사항을 연구 개발해서 공유하고 널리 알려나가는 게 기업의 자율적인 ESG 수준 제고에 그게 도움이 되고 그거야말로 지속 가능한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를 우리 기업에 심어주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ESG 자산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시켜온 ESG 주로는 환경 기후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공유의 콘텐츠 중에 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Sustainable Development, SD,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시킨 그 문서, 보고서가 뭐지요? 1987년도에 나왔습니다.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UN 환경계획에서 공동 발표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라는 것이죠. 좀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아니, 제 거 맞습니다. 예. 아닌데? 내 거 아닌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디자인은 똑같은데 내 거 아니네.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하시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런 거다 하고 개념 정립을 했고 특히 환경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는 기후 변화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1980년이면 한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뭐 일종의 그 버릇처럼 뭐 세계의 어떤 그 동향, 세계의 뭐 추세 같은 걸 보면서 꼭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1987년 한국은 환경 운동은 상당히 본격화돼 가던 상황입니다. 공해 추방 운동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죠. 공해 추방 운동.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는 환경보호, 자연보호운동, 자연사랑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987년 이 보고서가 나온 브룬트란트 보고서 일명 그런 게 제일 인상적으로 남는 거예요.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1987년 발표될 때쯤에는 우리나라도 환경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이 본격 궤도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 리더가 우리 다른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회장했고요. 환경운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지칭되는 골드만 상도 받았고요. UN 환경상도 받았고요. 최열 이사장은 제 친구입니다만 학생운동하다가 같이 군대 강집된 7.1 동지회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 7.1 동지회 회장 제 후임이어서 개인적인 그걸로 제가 정실 인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제적으로는 더 알아주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분이 있지 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특강 연사 역할을 많이 했어요. 최열 아저씨의 환경 이야기 만화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포했고요. 그런 환경운동 지금은 이제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교육이나 성인 교육이나 또는 일반 시민, 국민, 직장인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저는 ESG 교육의 본질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ESG 교육의 콘텐츠는 2010년에 발표된 ISO 26000 그 책들 다 안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아니고요. ISO는 되게 아시겠지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국제 표준 기구에서 ESG를 실천해 가는데 또는 평가하는 데에 기준 표준이 있어야 된다. 국제 표준이 하고 마련을 했죠. 전국 참여국 77개국 대표들한테 이슈들을 해서 투표에 붙여서 93~4%의 동의를 받아서 발표한 것입니다. 7개의 아이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다 외울 수도 있으나만 인권 존중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기업, 노동 관행, 노사 관계가 원만한 기업, 공정거래, 반부패, 반비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그리고 물론 환경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 이런 7가지의 그 국제 표준을 정해서 이걸 사회적 책임 있는 경영, 이런 경영을 하는 기업을 평가하고 이런 기업들에 어떻게 해라? 투자해라. 국제 투자기관, 자산운용사들에게 이런 기업, 이런 ESG 기업들을 존중하고 키워주고 여기에 투자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기업의 고객이 국내에만 있습니까? 기업의 고객은 하나는 소비자고 하나는 투자자죠. 해외에서 더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과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새로운 무역의 장벽으로 등장한 게 ESG 평가이죠. ESG 평가, ESG 표준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국제 투자기관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게 널리 알려져서 소비도 잘 안 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고객이 좌우된다는 얘기이죠. 이 두 가지의 문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 대학, 또 성인교육, 또 언론 미디어를 통한 전국민 생애를 통한 공유와 실천의 콘텐츠로 알리고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 동향. 요새 언론에 가끔 보도 나오지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다. 유럽은 이미 올해부터 기업 경영 그 ESG의 그 바탕한 기업 경영 그 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인가부터 적용하겠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종합적인 경영 이전에 금융 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금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은행, 금융기관들의 여신 대출 심사할 때에 ESG 공시, ESG 평가 지표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부의 그 준비 계획은 2030년부터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EU가 이미 올해 그 적용하기 시작한 기업 경영 지침, 이걸 우리는 2030년부터 할 예정 계획입니다.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2020년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지금 현재 그 임기 중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제출해 놓은 ESG 관련 법안 개정안들을 제가 다 살펴봐서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문에 담았습니다. 그걸 보면 국회의원들도 조심스러워서, 뭐가 조심스럽겠습니까? 기업에 새로운 규제를 주는 거 아니냐, 타율적인 그 구속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어떻게 ESG 그 행동 지침에 준해서 그걸 정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법률 조항을 스스로 다 이렇게 고치면서, 아니면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려면 고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로. 너무 완화되고 너무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 단순한 기업에 대한 타율적 규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 기업에게 세계적 추세인 무역 장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ESG 경쟁력을 사전에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ESG가 국익과 직결되어 있어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의 이른바 공급망,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 대기업들의 납품하고 협력업체 하는 공급망 중소기업들에게도 다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 밀려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ESG 시대의 새로운 무역 장벽, 이거 우리가 어떻게 회피하고 이걸 어떻게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하여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까지도 ESG를 사전에 자기들이 키워나가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정책이고 또 법률인데, 너무 유연하게, 너무 약하게 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하게 하면 곤란하고요. 이따 그 법률 개정안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1시인데 11시 한 40분이면 10분 남았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제 결론 부분으로 첫째는 ESG의 오리진이랄까 하는 그 개념, SD의 개념 정립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내용. 두 번째는 그 국제 표준 SO 26000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기후에 대한 책임 경영을 위한 7개 이슈. 세 번째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ESG 그 경영 지침의 적용. 그리고 이제 네 번째쯤이 결론 부분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임기 진행 중인 국회, 21대 국회에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법안, ESG 관련 법안 개정안을 보았는데요. 한 4-5개 중에 대표적인 10개의 법안, 10개의 법안을 의원들이 각자 개정안을 제출한 거 보니까 13명의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어요. ESG 관련 법안 중에 가장 구속력 있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 ESG 관련 법이 뭐겠습니까? 기업들에게 구속력,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되는 거, 어떤 걸까요? 자본시장 육성법,
자본시장 육성법이라는 거는 상장된 기업은 다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그 기업의 그 종합 경영 보고서를 두 군데에 제출하는 거죠. 하나는 그 정부기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ESG 관련 업무,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실천사항, 그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 그러면 기업들이 안 할 수 없겠지요. 물론 뭐 상장법인입니다. 거의 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업들은, 뭐 상장 기업들은 대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본시장 육성법이 제일 힘이 있는, 구성력이 있는 법이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개정안에 4명의 국회의원이, 뭐 이름은 제가 여기는 이름 써놨으면 뭐 여야 의원들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민주당에 뭐 꼼수 탈당했다, 복당했다고 우리 그냥 재미로 얘기하면은요,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 놓은 그 개정안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ISO 26000 굉장히 잘 분석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앞으로 세계 무역 장벽을 뚫고 나갈 경쟁력이 없다. 굉장히 그 걱정거리는 걸 담아서 해놨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본격적으로 ESG의 첫머리에 있는 인바이러먼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좀 미약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골자는 새로이 개발된 환경기술을 적용해서 쓰다가 그걸로 손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공직자든 뭐 기업인이든 뭐 사원이든 뭐 징계받지 않게 처벌받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환경 기술을 많이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건데요. 물론 이거 중요하게 좋은데 이건 너무 소극적이고 좀 그래서 본격적으로 환경 기후에 대처하는 경영을 해라. 그렇게 하는 기업에게 뭐 프리미엄을 주겠다, 장려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국내외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여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진전된 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요, 정부 예산을 그 운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보면 뭐 공정거래법 조달법, 조달 거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뭐 그 정부 공공기관의 물품을 뭘 구매할 때 뭐 그 수주할 때 다 보는 게 지켜야 되는 게 이 공정거래 아니 뭐 조달 거래에 관한 법률인데요. 웬만한 우리나라 그 뭐 유수한 법률 다 그 정부 뭐 관청에다 납품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경영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납품을 받을 때에 조달을 받을 때에 ESG를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하겠다 하는 거를 조달 거래법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뭐 꼼짝 못하고 그거 아니라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요, 기업인들, 경영인들 굉장히 빠듯하지요. 바쁘고 뭐 요새 뭐 대기업 임원들도 다 임기제이고요. 자기 임기 동안에 실적 내지 못하면 다 또 경질되고요.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익을 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 한 번 했습니다만 정치인들, 선거직들 임기 중에 뭐 막 일을 해서 실적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심하게 대기업 임원들은 실적을 만드는데 올인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내 임기 지난 뒤에 뭐 한 5년, 10년 뒤에 실적 그 효과 나타나는 거를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실적이 깎이면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그 기업 인생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전해주는 법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신환경지수를 써라 장려하는데 쓰는데 손실이 발생해도가 아니라 쓰는데 실적을 못 내도 거기에 상당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뭐 그런 거. 또 뭐 그 관련 법들이 많지요. 뭐 예금자 보호법, 무슨 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 대기업의 공급망,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ESG 실천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국내, 아까 말씀드린 국내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해외 대기업들로부터 한국 중소기업 인기입니다. 인기. 왜? 그 공사 납품 기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피땀 흘려서 해내고 뭐 옛날에 우리 뭐 열사의 땅 중동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그 일꾼들 보고 중동 유럽 사람들이 감탄했고요. 일본 그거 안 합니다. 못하고 안 하죠. 그렇게 어려운 돈벌이 안 하죠. 그때마다 뭐 일본은 뭐 인류 기업만 가지고 인류 상품만 가지고 돈 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축적된 그게 알려진 한국 기업의 이미지, 한국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외국에서도 인기이고 다들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ESG 평가 이걸 잘 하고 있느냐. 아까 ISO 26000에 규정된 7개 의제 직원들이나 또는 뭐 그 소비자 공정거래나 노동 관행을 ESG 그 국제 표준에 맞게 하고 있느냐, 경영하고 있느냐, 그 보고서, 그 평가 지표 내놔라. 이렇게 하고 일을 맡길 거예요. 그것을 중소기업진흥법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타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 보약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계는 자기 그 대기업이 심하죠.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은 대개 다 그 경영인 CEO들이 대개 오너들이지요. 오너들. 자기 회사야. 자기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중소기업들이 그 ESG 그 표준에 입각해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면 더 이익이 크게 나와. 근데 제가 보이는 대기업일수록 재벌 기업일수록 임기제 임원들의 실적 그 올인 때문에 그거를 보존해주는 그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ESG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걸 준수하고 해서 그 세계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데 넘어서는데 필요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뭐 그럼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교육이겠습니다만 최소한 대학 그리고 성인 교육 일반 시민 국민과 공유하는 언론 미디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여기 와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요 호텔이 여기 근교에 있는데요. 뭐 학교에서 잡아주셨습니다만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지금 서울에 식당 뭐 이런 데서 일회용 종이컵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일회용 종이컵 이거 지금 ESG 시대에 그 뭐 한국 제일의 5성 호텔 최고의 관광단 중문단지에 있는 호텔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 같으면 막 그냥 뭐 하지만 생각 이거 왜 이럴까 이유가 있을까? 인건비 전략일 것입니다. 인건비 전략이죠. 와서 청소하고 세차하고 하는 인건 직원 수 줄이고 종이컵 쓰는 그 비용하고 비교해봤겠죠. 그거는 아니죠. ESG 경영에는 안 맞는 거. 눈앞에 수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제가 가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ESG 학교 저는 고문인데요. 멤버로서 이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유리컵 저 사기컵 같으면은 세척제를 쓰나요? 세척제를 쓰니까 뭐 환경 보호 여기에 어긋난다? 아이고 뭐 저 유리컵 그 옹기 그릇 씻는데 뭐 꼭 세척해서 해야 됩니까? 끓는 물에 그냥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지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뭐 어디 뭐 카페든 식당에 어디 가서 종이컵 보면 좀 거부 반응. 아 이건 아닌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생활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게 성인 교육이고 일반 시민 국민과 공유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학교 교육은 이미 다 끝난 세대이니까 이거는 언론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언론인들에게도 기자들에게도 저는 뭐 지금 아직 또 칼럼을 쓰고 있는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뭐 언론인이기도 합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ESG 시대이다. 세계적 동향 추세가 어떻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수출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뭐 유럽, 미국, 뭐 중국은 ESG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뭐 여기는 정말 어떻게 뭐 해야 될 거고요. 베트남은 중국보다 나을 것입니다. ESG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그 세계 경제의 세계 시장에 빨리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나라이거든요. 빠른 나라이고요. 거기는 아마 ESG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어떤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에 ESG 전문 로펌을 만들었어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에게 ESG를 알려주고 이걸 지켜야 된다 하고 벌써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 나가야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 내용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생 교육 그렇고요. 언론들의 항상 공유하고 소화시키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널리 확산하고 이걸 항상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유비쿼터스로 언제 보고 참고할 수 있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표준이 뭐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ES 시대의 교육과 공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고요. 제 기조 연설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한국 ESG학회 고문님으로서 기조 연설을 해주신 김재홍 우리 석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들 감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제1주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SG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교육에서 ESG는 이제는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되는 ESG는 전 국가적, 전 사회적 그리고 전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옛날부터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컬이라고 하는데 글로벌이 로컬이 그래서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행동은 지구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고모님께서 일회용 컵 가지고 붕괴하시는 것 같은데 일회용 컵이 어제 오후에 발표해 보면 심각한 문제를 벌써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즈로 연결됐습니다. 어제 발표 안 들으신 분은 일회용 컵 오늘 처음 듣지만 어제 벌써 일회용 컵의 심각성을 벌써 했기 때문에 지금 듣는 사람은 역시 학습을 안 하고 있다. 이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방송도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높이시기 바랍니다.